자, 여기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보통 징수 고지서를 고지했는데, 보통 징수 고지서를 고지했는데 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하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연체료가 부과되겠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참고사항으로 하나 설명을 드려봅시다. 이때 보통 징수 기간은 고지일로부터 며칠 정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보통 징수 고지서를 고지했을 때 보통 징수 기간은 고지일로부터 대부분 30일입니다. 우리가 한 달 그러시면 안 되고 30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그 30일하고 1개월하고는 구분하셔야 되고요. 60일하고 2개월은 앞으로 공부하실 때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대다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동일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우리가 법은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왜? 60일과 2개월은 우리가 법에서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우리가 뭐 어떤 그 기간이 60일인지 2개월인지 30일인지 1개월인지를 구분해 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징수 기간은 30일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징수 고지서를 고지했는데 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연체료의 성격으로 우리가 이제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과되는데 이때 납부 지연 가산세 몇 프로 부과되냐면은 3% 부과됩니다. 헷갈리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구분되셔야 돼요. 봐요. 우리가 조세를 기간 내에 납부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인 납부 지연 가산세는 징수 방법에 따라 요율이 다르다. 징수 방법에 따라 요율이 달라요. 이거 봐봐요. 신고 납부에 의하여 징수되는 조세를 기간 내에 납부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는 미납일수 하루당 0.025% 일별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고, 보통 징수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는 미납일수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미납일수에 관계없이 3% 부과됩니다. 하루 늦게 내도 3%, 뭐 20일 늦게 내도 3%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으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조세를 납부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는 징수 방법에 따라 요율이 다르다. 신고 납부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는 일별 가산세입니다. 미납일수 하루당 0.025%고 보통 징수기간 내에 납부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는 미납일수에 관계없이 3%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징수되는 조세를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계속 체납을 했을 때, 그러니까 보통 징수 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계속 체납을 하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뭐 당연히 추가로 부과되겠지요. 우리가 일반 가산세가 부과되고 추가로 부과되는 가산세가 없다면 이양 늦은 거 안 내고 버팁니다. 그래서 계속 체납하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헷갈리게 미납된 세금이 지방세냐 미납된 세금이 국세이냐에 따라 부과되는 연체료 규정이 달라요. 우리가 이제 미납된 세금이 지방세인 경우에는, 자, 말이 좀 깁니다. 자, 미납된 세금이 지방세인 경우에는 납부
납부기간 경과일로부터 그러니까 납부기간 경과일로부터 1개월 경과시마다 0.75%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해요. 이걸 22년 2월 2일까지는 우리가 중가산금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이제 22년 2월 3일부터는 뭡니까?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22년 2월 3일부터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계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 중가산금이었다는 건 몰라도 되고 우리가 납부지연 가산세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미납된 세금이 지방세인 경우에는 납부기간 경과일로부터 1개월 경과시마다 0.75%씩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1개월마다 부과된다고 해서 야를 우리가 이름하여 월별 가산세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미납된 세금이 국세인 경우에는 미납일수 하루당 0.025%씩 부과됩니다. 여기 이제 미납일수 하루당 부과된다고 해서 이걸 뭡니까? 일별 가산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징수 고지서를 고지했는데 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계속 체납을 하게 되면 지방세는 월별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고 국세는 일별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고. 물론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법 조문에는 월별 가산세, 일별 가산세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어떤 설명 편의상 우리가 이걸 월별 가산세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일별 가산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월별 가산세는 무제한적으로 부과되는 건 아니고 최고 60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별 가산세는 최고 60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별 가산세는 최고 5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나 비스무리하지요. 이놈이나 결론적으로 비스무리해요. 자, 봐요. 자, 하루당 0.025%를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한 달은 평균 30일이고 그럼 자, 하루당 0.025%를 우리가 한 달은 평균 30일 아닙니까? 그러면 0.025%가 30을 곱하면 이게 뭡니까? 0.75 아닙니까? 그럼 결론 봐봐요. 우리가 지방세냐 국세이냐에 따라 우리가 계속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세 요율 계산 방법이 다른데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뭡니까? 비스무리합니다. 왜? 하루당 0.025%를 30일로 계산하면 0.75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연체료 요율은 비슷한데 단지 뭡니까? 계산 방법이 다르다고요. 우리가 지방세는 1개월마다 부과하는 거고 국세는 하루마다 부과하는 거고 요 차이예요. 그 다음에 뭐 60개월이나 5년이나 5년이 60개월 아닙니까? 그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놈이 이놈인데 단지 계산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봐봐요. 우리가 미납 일수가 작을 때는 차이가 있어요. 자, 미납된 일수가 25일밖에 안 된다. 그러면 월별 가산세는 없어요. 왜? 납부기간 경과일로부터 아직 1개월 경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별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하루당 부과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납일수가 짧을 때는 금액적 차이가 있지만 미납일수가 길어지면 큰 차이는 없어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그러니까 계산 방식만 다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세법 연체료 규정에서 아셔야 될 이야기예요. 이게 세법 연체료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 잡으셔야 될 거, 신고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조세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의무를 위반한 정도에 따라 그 요율이 다르다. 요거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잡으셔야 될 거, 조세를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하면 연체료가 부과되는데, 그 연체료가 납부지연 가산세 아닙니까?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알고 계셔야 될 거, 징수 방법에 따라 요율이 다르다. 신고 납부에 의하여 징수되는 조세를 기간 내에 납부 안 했을 때 부과되는 납부지연 가산세는 일별 가산세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징수되는 조세를 기간 내에 납부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는 일별 가산세가 아니고 미납일수에 관계없이 3%.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알고 계셔야 될 거, 보통 징수되는 조세를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계속 체납을 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미납세금이 국세냐 지방세이냐에 따라 요율이 다르다. 우리가 지방세인 경우에는 월별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국세인 경우는 일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요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이야기들을 우리 시험 문제에서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에 한 번씩 물어보는데, 참고로 올해 32회 때 안 물어봤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볼 시험 33회에서 요걸 물어볼 가능성이 예년보다는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요거 기초 개념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몇 페이지 가시냐면은 교재 380페이지. 그러니까 380페이지 거기 18번에 보시면 면세점이 있고 19번에 보시면 소액징수 면제가 있습니다. 자, 면세점. 자, 일단 읽어보고 설명을 합시다. 자, 우리가 면세점이란 우리가 가세 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가세를 하지 않는다고 정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그 다음에 소액 징수 면제. 자, 읽어보면 징수할 세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면세점이 뭐고 소액 징수 면제가 뭔지를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면세점이라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 그게 뭡니까? 가세 표준 아닙니까? 우리가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가세 표준이고,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 가세 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 또는 미만일 때 우리가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걸 뭡니까? 면세점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공항 면세점에 가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구찌백 있잖아요. 구찌. 그걸 우리가 현대백화점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공항 면세점 가서 구입하시면 더 쌉니다. 왜? 조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 안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면 다 면세됩니까? 면세 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가세 표준이고,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세 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걸 면세점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소액 징수 면제. 자, 소액 금액이 적으면 징수를 면하는 거. 이게 뭡니까? 소액 징수 면제 아닙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입니다. 금액이 적으면 징수를 하지 않는 게 뭡니까? 소액 징수 면제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자, 세금이 뭐보다 적으면? 세금이 뭐보다 적으면? 자, 그냥 현실적으로 설명할게요. 이거예요. 우리가 징수 가능 세액이 징수 비용보다 적으면 징수를 하지 않는 게 더 경제적이지요. 봐요. 징수 가능한 세액은 1,800원인데 징수에 드는 비용이 2,000원이다. 그럼 이제 이걸 징수하면 받았다는 긍지는 있지만 200원 손해본 거 아닙니까? 이때는 뭐 하는 게 낫습니까? 징수하지 않는 게 더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있는 게 뭐예요? 소액 징수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징수 가능한 세액이 징수 비용보다 적으면 징수하지 않는 제도. 이게 소액 징수 면제예요. 징수 비용이 약 2,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조세 한 건 징수하는데 평균적으로 비용이 2,000원 정도 소요돼요. 우리가 봐요. 우리가 보통 징수를 하게 되면 아니면 우리가 신고 납부로 징수를 하게 되면 자, 우리가 대다수 이걸 우리가 구청에다가 세무서에다가 직접 납부하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에다가 납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금융기관들이 우리가 금융기관에다 납부를 하게 되면 이 금융기관들이 우리가 이제 납세자들이 조세를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대리 수납을 하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공짜로 해줍니까? 안 합니다. 이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로부터 뭡니까? 수수료를 받고 대리 수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징수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뭡니까? 자, 종합부동산세. 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받으신 분들. 우리가 이제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는 대부분 일반 등기로, 종합부동산세는 대부분 일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아니고 등기 발송을 합니다. 왜? 금액 단위가 크거든요. 우리가 금액 단위가 크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보통 징수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납세 고지서를 대부분 등기 발송을 해요. 우편 등기 발송합니다. 그러면 자, 등기 보내보셨습니까? 등기 비용이 최소 1,000몇백 원 듭니다. 그러니까 징수 비용이 약 2,000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징수 가능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제도. 이게 뭡니까? 소액 징수 면제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세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아셔야 될 기본적 용어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381페이지 납세 의무. 여기에서 우리 시험에 2, 3년에 한 문제씩 나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2회 같은 경우는 납세 의무 확정을 물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납세 의무 관련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납세 의무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납세 의무와 관련해 가지고 납세 의무 성립 시점을 공부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납세 의무 성립 시점, 그러니까 납세 의무 성립 시점을 공부하셔야 되고, 납세 의무 확정 시점을 공부하셔야 되고, 납세 의무 소멸 사유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요게 우리 시험 문제에서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자, 그런데 납세 의무 성립 시점은 지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설명할 수가 없냐면은
설명할 수는 있어요. 설명할 수는 있는데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는 아직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요거는 개별 조세 공부가 끝이 나야 성립 시점이 왜 이렇게 되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자, 양도소득세는 대다수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분양권 팔고 아파트 팔고 땅 팔고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분양권 양도했을 때, 아파트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거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아파트 양도했을 때, 분양권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게 아니고, 가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되려면은 양도소득세 공부가 어느 정도 끝이 나야 이 설명이 이해가 돼요.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요 가세기간의 의미를 알고 계시면 요게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첫 시간에 살짝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가세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세기간 동안 발생된 양도소득의 합산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3월 달에 A 아파트 분양권 팔아가지고 프리미엄을 7천만 원을 받았는데, 11월 달에, 같은 연도 11월 달에 B 아파트 분양권을 팔았는데 7,500만 원 손해봤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요 A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 7천만 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없습니다. A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 7천만 원에 대하여 납세 의무가 없어요. 왜? 제가 조금 전에 같은 연도라 그랬습니다. 그럼 봐요. 양도소득세는 가세기간 동안 발생된 양도소득의 합산된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에요. 합산하니까 얼마입니까? 합산하니까 마이너스 500 아닙니까? 합산하니까 마이너스 500이잖아요. 그래서 합산한 금액이 마이너스 500이기 때문에 A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양도세를 냈다면 세무서 가가지고 돌려받으셔야 됩니다. 그거 봐봐요. A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실제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가세기간이 끝나고 나서 합해봐야 실제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점은 양도했을 때가 아니고 언제입니까? 가세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가세기간이 끝나고 나서 가세기간 동안 발생된 양도소득을 합했을 때 그 금액이 플러스이면 실질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거고, 마이너스면 실제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봐요. 이 설명을 이해하시려면은 공부가 어느 정도 진행돼야 이게 이해가 된다고요.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시점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개별조세 공부가 끝나고 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 납세 의무 성립 시점은 지금 당장 몰라도 개별 조세를 공부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고, 개별 조세 공부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언제 설명을 하냐면은 6월 마지막 주에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 확정 시점. 자, 교재 383페이지. 자, 교재 383페이지 납세 의무 확정. 자, 일단 하나 물어봅시다.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납세 의무가 확정. 우리가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이에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정하는 걸 우리가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요걸 가끔씩 물어보는데, 요게 올해 32회 시험 문제 정답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올해 32회 시험 문제 정답이었는데, 직접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 살짝 돌려서 물었어요. 어떻게 물었냐면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올해 시험 문제에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5개 지문을 던져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납세 의무자가 예정 신고한 경우, 우리가 납세 의무자가 예정 신고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정 신고하는 경우 예정 신고만으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걸 확정 시점을 이해를 하고 문제풀이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이 지문을 읽으신 분들은 이게 틀렸다는 걸 아는데, 문제풀이 경험이 없으시거나 이해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순간적으로 뭡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이놈이 틀렸는지 맞는지. 우리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은 조세 징수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조세를 신고 납부, 그러니까 조세를 신고 납부,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신고 납세 제도에 의하여 부가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에 확정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보통징수, 다른 말로 부가가세 제도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들은 세무공무원이 결정하는 때에 확정이 됩니다. 자,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에 의하여, 신고 납세 제도에 의하여 부가징수하는 조세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언제?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럼 봐봐요. 자, 32회 시험 문제. 납세 의무자가 예정 신고하는 경우 예정 신고만 가지고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건 아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왜?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에 의하여 징수되는 조세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럼 뭐 했습니까? 납세 의무자가 신고했지요. 신고했으니까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삥 돌렸냐면은 납세 의무자가 예정 신고하는 경우 예정 신고만 가지고 확정되는 건 아니다. 딱 한장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했으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정 신고만으로 확정되는 건 아니다 그랬으니까 틀렸지.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아주 쉬운 지문이었고, 근데 단순 암기주로 공부하신 분들은 예정 신고만 가지고 확정되는 건 아니다 하니까 막 뭐가 있는 것 같지요. 고민만 하다가 그냥 집에 오신 겁니다. 요게 요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세법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세법 문제가 법 조문을 그대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짝 돌려서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다루어 보셔야 돼요. 그래, 이런 식으로 살짝 돌려서 물었을 때,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문제풀이 경험을 많이 쌓으신 분들은 혼동하지 않고 답을 찾아내시는데, 그냥 무조건 애우신 분들은 공부 안 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 세법을 가급적이면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 소멸 사유. 이 납세 의무 소멸 사유는, 자,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납세 의무 소멸 사유를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이 36년 동안 2번밖에 없고, 이거 몰라도 개별 조세를 공부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성립 시점하고 소멸 사유는 세법 공부 끝나고 나서 보는 거지 지금부터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봅시다. 우리가 조세 총론 관련 이야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됐고, 자, 그러면 잠시 10분 휴식하셨다가 그 취득세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10분 쉬었다 할게요.